예, 반갑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조상욱입니다. 새해 첫 세미나의 게스트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16년이 지나가는데 16년 전 1월 달에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는 이런 세미나에 있었겠죠. 그때는 늘 이렇게 세미나에 오보면 다른 분들은 다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파트너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막 하는데 저는 늘 사업이 안 됐습니다. 안 되었고 또 안 될 것 같았고 딴 분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만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을 탁 쳐다보면 천사가 탁 나타나요. 그래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할게요? 눈 깔어. 이까지요. 너무나 그 당시도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오셔서 하고 저보다 먼저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 다 다이아몬드 되고 나는 언제 될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이런 무대에 또 서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슬람의 공동 조상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1600km나 멀리 떨어진 그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할 때 그분이 오직 그 먼 길을 수많은 위험이 있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듯이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난 16년 동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현재 지고 계시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믿음과 같이 저도 자신은 없고 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오직 우리 앞에 두 많은 리더님들 말씀대로 하면은 조금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6계열이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이 되고 또 저는 퍼스널 총 9계열 중에서 나머지 3계열에서 늘 1000만 PB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말 되면 보너스 나오잖아요. 늘 보너스가 1000만 원 이상의 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약 3억 가까운 연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람으로 지난 16년 동안 제가 오직 하나 이런 세미나, 미팅 오직 이 비즈니스가 주는 그 믿음 하나를 콕 쥐고 오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그런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평생 저를 지켜보던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 같은 아들다운 아들이 될 수 있었고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태생적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역시도 태생적 운명이 제가 미국이라는 땅에서 우리 아메이의 기업 인연과 같이 사업, 성공, 꿈, 기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땅, 우리 이 한국 땅에는 정말 배고파 죽겠다라는 그런 시절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늘 먹을 거, 우리가 늘 하지만 이게 하루 3끼 어릴 나이에 배를 채워야 되는데 먹을 게 늘 부족했던 그런 우리 시절에 더더구나 제가 5살 되던 해 저희 어머니가 29살 되던 해에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낙동강 전투에서 차출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서 총을 몇 번 맞으시고 퇴원하시고 또 군대를 갔다 오시고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때에 일찍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참 운명적인 태생적 그런 가난도 있었지만 그렇게 너무나 힘든 어린 시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에 아들을 이 자식을 이 힘든 농사를 짓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여자 혼자서 도시로 온다 그래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었고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커나가면서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희 어머니를 좀 도와드려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저는 대학 가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가장 취직이 잘 되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상고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고에 갔고 또 상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 어디냐?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대구은행에 첫 입행을 했습니다. 1980년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농업사회를 막 탈피해가지고 한참 산업화가 진행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늘 공장이 짓고 도시가 계속적으로 팽창되는 그런 시기에 이 은행, 소위 우리가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은행이라는 직장은 그야말로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공장 부지를 사고 기계를 사들놓고 원재료를 사는 이런 공장에 자금을 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은행이 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은행 문턱이 높다라는 그것 때문에 은행이라는 직장이 딱 들어갔는데 월급을 대단히 많이 주는 겁니다. 이게 많이 주고 또 무슨 각종 그 장려금도 주고 월초 뭐 3달 중에서 거의 2달 이상을 보너스를 계속 주고 노조 창립 기념일, 은행 창립일 뭐 하여튼 명분만 있으면 돈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바깥에 도로는 포장이 안 됐는데 은행 실내에는 겨울철에는 따뜻한 히터가 나오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니까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양복을 입고 거기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제가 참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은행이라는 직장이 저희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고 있던 그 결핍, 그 가난이라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은행 생활을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희 20대가 그렇게, 근데 막상 들어갔다 보니까 이 은행이라는 데가 여자와 남자 직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이 다르고 대졸 출신과 고졸 출신의 또 어떤 차별화, 승진과 급여의 차이, 이것 때문에 저는 또 야간대학을 갔습니다. 이 은행이 끝나면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말 되면 또 학원도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에서 제가 누굴 만났느냐 하면 바로 우리 아메이를 저한테 전달해줬던 제 스폰서, 제 친구입니다. 같이 야간대학을 다녔던 제 친구를 거기서 만났는 거죠. 그래서 야간대학을 졸업을 하고 정말 20대를 너무나 행복한 20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1987년도에 돼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민주화 또 경제적 자유화 이걸 그분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대구 상공인들이 모여서 대구에 본점을 둔, 지방에 본점을 둔 전국 규모의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대구은행 인사부에서 가장 승진도 제 동기들보다도 먼저 하고 저희 윗사람들한테 가장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신설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콜이 들어오는 거죠. 저희 은행에 퇴임하신 은행장님도 걸로 가시고 인사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배들도 다 걸로 넘어가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대구은행 배지를 떼고 이제 대동은행이라는 데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이제 가서 89년도에 은행이 설립이 됐는데 이 은행이 어떻게 생겼냐? 정치적으로 탄생된 은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30개 정도의 우리나라에 은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몰려왔던 직원들로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 이질감 이게 너무 많았고 또 특히 정치적으로 탄생된 은행이 되다 보니까 청탁이 참 많았습니다. 그 어느 기업에 대출을 좀 해줘라라는 압력도 많았고 누구를 승진시켜 달라, 어디에 점포를 내라,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청탁들 때문에 굉장히 그 은행이 경영하기가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희 그 대동은행 직원들은 그래도 1982년도에 설립을 해서 100년 된 종은행을 인수한 여러분 신한은행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은 우리 금융기관이 크게 4개의 그 금융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 신한, 국민 이렇게 이제 지주회사가 크게 4개 은행으로 이제 묶어져 버렸지만 그 당시에 82년도라면 가장 후발 은행으로 나와가지고 100년 된 종은행을 인수해버린 그 신한은행 같이 우리 대동은행도 제2의 신한은행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정말 그 은행 직원들이 대단히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저 역시도 고졸 출신으로 신한은행의 그 은행장이라는 신화를 창조했는 나항진 행장님과 같이
우리 대구은행 은행장 출신으로서 부총리까지 하신 그 김준성 그 당시 경제부총리가 계십니다. 그분과 같이 나도 이렇게 고졸로 은행에 들어왔고 지방은행 출신이지만 그래도 이 은행에서 뭔가 좀 한번 내 자신을 키워보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도 빨리 했고 많은 인정을 받았고 저희 집사람이 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출근하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루에 경계선을 지키라. 왜 아침에 나가는 사람은 꼭 그날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 들어오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일하고 저녁에 야근하고 끝나고 나면 또 동료들하고 소주 한잔하고 나면 늘 이래 느껴지는 거. 토요일 날도 이제 출근을 하다 보면 토요일 날도 요즘은 주 5일 근무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출근했고 일요일 되면 예시장 쫓아다니고 일주일 동안 남은 일하러 다니고 이렇게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 민주화, 경제 자유화를 부르짖었던 1987년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인 1997년 1월 달이 밝았습니다. 지금 같은 1월 달. 1월 23일 날 여러분 당진 이야기 많이 하시죠. 당진에 있는 한보 철강이 부도나 버리는 겁니다. 그날이 1997년도 1월 23일 날인데 소위 우리가 6.25 오시면 한국전쟁 이런 얘기를 하지만 6.25 사변 하듯이 한보가 부도났는데 한보 사태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고 하면은 워낙 이 한보라는 덩어리가 큰 회사가 세계 14위의 큰 대기업이 부도가 났는데 이 한보라는 회사가 주식회사 한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에 돈을 빌릴 수 있는 모든 돈들 다 빌리고 자기의 어음을 전부 다 하청업체 줄 돈을 어음을 할인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보의 여신 비율이 너무나 높은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한국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한보 이후 바로 산미 특수강이 부도 나버리고 그 다음에 혜태가 부도 나고 7월 달에 보면은 자동차 회사가 거의 협력회사들 한 5천 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그 유명한 봉고 신화로 유명한 기아자동차가 또 부도 나버리는 거예요. 기아자동차가 부도 나면서 5천 개 그 협력회사 다 같이 부도 나버렸겠죠. 그 다음에 진로가 부도 나고 뉴코아가 부도 나고 아니 소주 마시면서 우리 그 당시에 주고 소주 마시는 사람 없는데 왜 진로가 왜 부도 납니까? 그 껌 팔고 과자 파는 혜태가 왜 부도 나냐. 우리나라 컨테이너 1등인 전 세계에서 컨테이너 생산 1등인 진도모피. 제가 그 여신을 해가 제가 압니다. 이름은 진도모피지만 컨테이너 제작 기술은 전 세계에서 1등 했었습니다.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97년도라는 그 해 정확하게 그 10년 후에 이 한국 사회가 그 해 통계 자료에 보면은 2만 3천 개의 회사가 부도 나버렸습니다. 그 2만 3천 개의 부도 나면 하루 평균 60몇 개 기업들이 계속 당좌거래정지들이 각 신문에 나올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그게 소위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부도로 1997년도가 그렇게 얼룩을 졌고 그해 11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국은행에 외화가 얼마가 있나라고 봤더니 한국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소위 그전 정권 때의 세계화, 무슨 국제화라는 이런 이름으로 너무나 그야말로 한국에 있는 이 한국적인 생각으로 경제를 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가듯이 이 5대양 6대주라는 이 해석을 잘못했는 겁니다. 5대양, 무슨 태평양, 대서, 인도양 이게 아니고 김양, 이양, 박양, 최양 이걸 5대양으로 생각했는 거지. 6대주를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소주, 맥주, 양주, 탁주, 포도주 이렇게 이 5대양 6대주라는 이 단어 자체의 해석을 잘못했는 거 버리죠. 돈을 신용장이 오면 당연히 이렇게 물건을 받았으면 돈을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행에 줄 달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97년도 11월 달에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다가 손을 벌립니다. 돈 좀 빌려도 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개인한테나 기업한테 돈 빌려줄 때 그냥 안 빌려주죠. 반드시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 제공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듯이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안 빌려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이렇게 우리한테 손을 벌리게 됐던 이유는 기업들이 너무 대마불사, 방만한 경영, 너희는 글로벌 기준이라는 게 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구조조정이라는 겁니다. DJ 정권의 최고의 키워드는 구조조정입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지금도 사실은 치가 떨리는 그 단어입니다. 내자. 그래서 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돈줄을 쥐고 있는 은행부터 구조조정해라. 이게 연일 신문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은행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설마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은행이 없어진 적이 없었는데 설마 은행이 없어지기 하겠나. 또 은행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구보다도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승진을 했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겠지 라는 이런 생각으로 너무나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97년도를 보내고 98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불안하게 이렇게 출근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해 98년도 6월 29일 아침 출근을 하는데 은행 문에 전투경차들이 딱 서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이 안 좋고 놀라가지고 가서 왜 그러냐 봤더니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5개 은행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하는 발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날 98년도 6월 29일 아침 10시에 그 당시에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이현재 씨가 TV에 나왔습니다. 5개 은행을 퇴출시킨다. 정말 한 번도 설마 은행이 망하겠나라고 생각했던 그 은행 2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또 저의 모든 미래의 꿈을 다 설계하던 우리 삶의 그 터전인 그 은행이 그날 아침에 이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나오는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노조에서 명동성당으로 모여라라는 통지가 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동은행에 1750명이 다 명동성당으로 모였습니다. 그해 6월 말 7월 한 달 내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졌어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날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7월 2일 그 명동성당 계단에서 모든 직원들이 5,000원짜리 우유 하나 입고 비를 맞으면서 민주노총의 그 앰프에서 나오는 노동가요에 따라서 이렇게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생전에 제가 불러보지 못했던 이런 노래들을 노동가요를 부르면서 그래서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 창구에서 이렇게 늘 손님들한테 인사하면서 우리 은행 적금 들어달라, 우리 은행에다 세금을 내달라, 우리 은행 신용카드를 써달라라고 인사하던 그 여리고 여린 그 여직원들이 주먹을 쥐고 데모를 하고 그 많은 동료들이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데모를 하면서 제가 그때 정말 참 빗물 눈물 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냐. 우리가 했는 것은 오직 이 은행을 위해서 제2의 신한은행 같이 우리 은행을 잘되게 해보자라는 그 생각 하나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한테 왜 이런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후로 늘 명동성당에서 그렇게 데모를 하고 새천년 민주당 당사에 가서도 또 데모를 하고 그 한나라당 앞에서도 데모를 하고 과천 종합청사에 가서 데모를 하면 늘 전투경찰들하고 같이 해서 곤봉으로 맞고 피 흘리고 앰뷸런스 실려가고 우리 동료들 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현재 물러가라, 금융구조조정 하는 DJ 정권 물러나라, 구조조정 고용안전 보장하러 가면서 데모를 했습니다만 아무도 우리들한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행이 살아있을 때는 늘 차장님 술 한잔 합시다, 점심 먹읍시다, 명절 되면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갈비짝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출해달라고. 우리 신용증 좀 내고 좀 해달라고. 다 여신 지원해달라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망한 은행을 쳐다보고 거기에 돼지국밥 한 그릇 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아침에 그 숙소에서 조그마한 33평 아파트에 한 40-50명이 거기서 피난민 같이 박짝거리면서 늘 비 맞은 옷을 말놓고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 한 그릇씩 끓여 먹고 데모하고 나서 저녁 되면 2,500원짜리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한 달 동안을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요. 첫째 돈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질 않으니까. 정말 그 한 5천 명 정도가 이제 서울 곳곳 다니면서 데모를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세 번째는 정부에서 이달 말까지 복귀를 안 하면 소위 그 데모를 풀지 않으면 여직원들하고 행원들 일부는 우리가 인수를 할 생각이 있다 하는데 너가 복귀를 하지 않으면 그 인수를 안 해주겠다라는 이제 이 신문 광고를 내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나니까 도저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저희들은 같이 국민은행 제가 근무하던 이제 그 점포가 이제 국민은행 그 인수팀들이 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복귀 의향서에다가 소위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데모를 풀고 대구로 오는데 지금도 저는 그날의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암해 16년 동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암해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저를 철두철미하게 동기부여시켜 줬던 것은 그 쓰라린 아픈 그 기억들이 아닐까. 아파트 문을 딱 여는데 한 달 동안 데모를 하시니까 얼마나 얼굴도 새카맣게 타고 생전에 뭐 여러분 이 에어컨 히터 밑에서 편안하게 뽀얀 얼굴로 있던 이 제가 그렇게 한 달 데모하니까 초췌하고 새카맣게 타고 이러니까 거기서 집사람과 애를 이렇게 볼 때 참 가슴 답답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집에 왔지?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겠습니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집사람을 쳐다보고 애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떤 제 탓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실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라는 존재가 제 아버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5살 때 돌아가셔버렸으니까. 이번에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그 덕수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래요. 힘들었어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월급이 없고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래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 내가 생활비를 매라도 보태주겠다라는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 사회자님이 기다려 아저씨가 그랬지만 제가 그런 꿈을 가졌던 것도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 우리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제도 주식이 26포인트나 빠져버렸죠. 스위스가 자기들 환율 방어를 하다가 환율 방어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환율이 급락을 해버리면 스위스 프랑하가 강세를 보이면 이 세계 경제의 원자재라든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니까 한국 증시가 스위스라는 한 나라가 환율 방어를 포기해버리니까 26%포인트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오바마가 러시아 푸틴을 갖다가 계속 압박하고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 나라가 디폴트 돼가지고 또 손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 가스 업계라든지 원자재가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한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우리 지금 현재 시시각각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주택가격을 계속 올립니다. 올리니까 개인들은 우리 집값이 올라갔구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가 생활비로 써버린다. 금리가 1%만 올라가도 수많은 사람이 또다시 추락해 죽는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다가오고 있는 위기들이 저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신문을 보면 시시각각 다시 또 다른 위기 비상벨들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내가 과거에 16년 전에 저와 같이 저와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안전한 대책들이 뭐 있나. 근데 그 당시에 10년 전에 그게 아무도 없었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죠.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이럴 때 한 달에 단 얼마의 생활비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노 하는 그 생각들이 너무나 컸지만 현실은 아무도 없는 거죠. 어느 날인가 이제 실업자가 출근할 데가 없고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잠이 오지 않아서 한 2시쯤 이렇게 자러 갔는데 집사람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놓을게요. 그 당시에 170만 명의 소위 화이트 칼라 여러분 지금 많은 엄마들이 대기업 노래 부르시잖아요. 공무원 노래 부르시죠. 1990년도에 대기업들 저와 같은 화이트 칼라들 소위 우리 아들 좋은 은행 다닌다.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닌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 수많은 훌륭한 아들들이 전부 다 여러분 책에 레밍 딜레마 그 레밍과 같이 전부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170만 명의 그런 저와 같은 화이트 칼라들이 추락을 해가지고 다 아우성치고 있는데 집사람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사노? 이거 하면 울고 있을 때 말을 못했어요, 제가.
참 그 무기력한 아버지, 남편. 제가 어떤 미래의 준비라는 걸 하지 않았다는 것. 어떤 미래의 위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준비했지 않았던 이게, 근데 저도 늘 은행에서 뭘 듣냐.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에 말 좀 한다는 강사들 와가지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은 이렇게 글로벌화되고, 근데 그거 내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들었지, 그게 이렇게 내하고 관계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라는 뜻은, 단어는 수없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지금 내한테,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니한테 어떤 어려움이 온다, 이걸 알지 못했는 거죠. 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겨우 했다는 게 뭐냐면, 집 사놓는 거. 저도 대구에 집 한 채, 서울 문정동에 아파트 한 채 많이 사셨습니다. 제가 대구에 집이 두 채였네요. 그 옷에 그 유명한 수성구에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저희들 처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동구 쪽에 그도 아파트 한 채, 서울의 문정동에도 한 채,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뭐야, 강원도 원주에다가 6,000평이 넘는 제가 땅을 또 사놓고 있었습니다. 그걸 준비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서 사놓는 게 아니고, 은행은 은행원들한테 굉장히 융자를 잘해줍니다. 그 당시에 뭐 20%, 10몇 % 금리 했을 때 저희들은 1%로 대출을 은행원들한테 막 해주거든요. 신이 내린 직장이니까. 예. 그래서 이 집을 사고 그 집 전세를 내고 은행 대출을 받아가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결국 강원도에 원주에다가 땅도 그렇게 사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은행이 없어지고 나서 싹 다 팔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강원도에 아주 그 넓은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 팔리니까. 예. 그때도 안 팔리고 지금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준비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웬걸 IMF 오니까 뭐 반값도 아니고 3분의 1 가격으로 뭐 다, 왜냐면 금리가 20 몇 % 치솟으니까 그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싹 다 던져버렸어요. 정말 그 직장이라는 이 울타리가 없어졌을 때의 그 고통이란 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근데 그때 이제 실업자로 있는데 어느 날인가 같이 은행 다니면서 이렇게 동료들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3시 가까이 돼가 이제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차가 덜덜덜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아까 그 이제 대학에서 만났던 그 친구는 제가 서울 근무하고 대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근무할 때 올 때마다 그 친구 직업이 달랐습니다. 뭐 컴퓨터 학원을 한다, 또 카센터를 한다, 갔다가 종업원에 있다, 뭐 계속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할 때마다 뭐가 이게 직업이 달랐어. 그 당시에 그 친구가 한 달에 70만 원을 받고 카센터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야, 내 차가 고장났다 하니까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차를 끌고 그 카센터에 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쯤이었는데 그 얘가 이 리프트에다 차를 올려놓고 고치기 시작하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이 리프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만 넣으면 차는 간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올려놓고 해서 이 실업자가 차를 2시간 이상 자꾸 내려오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늘 걱정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잖아요. 야, 차가 크게 고장났는가 보다. 차 수리비가 처음에는 10만 원 오겠지. 2시간쯤에 20만 원 오겠지. 그 다음에 30만 원 나올라나? 50만 원 나올라나? 막 이 가슴이 조마조마. 저는 6시쯤 되니까 리프트에서 차가 탁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걱정 반, 안도 반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얼마고 물어봤어요. 얼마고. 제일 먼저 얼마고, 야, 이 친구가 30만 원 갈까? 50만 원 갈까?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3만 원 이런 얘기를 해요. 순간적으로 너무나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하고 거의 10몇 년을 갖다가 모임을 하고 있었지만 그 친구가 그날만큼 위대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막, 야, 이 세상에 천사가, 이런 천사가 어딨노? 순간적으로 제가 그 취했을 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대신 내 따라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암에 한다는 얘기는 아예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저는 오직 그때 실업자니까 어디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월급쟁이 자리에 없을까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암에 이거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날도 6시가 넘어가니까 아 소주 한잔 하자 이런 생각인갑다 싶어서 제가 즉시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다 같이 가자. 근데 갔던 데가 어딜까요? 미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시고 걔가 이런 미팅장에 오는 거예요. 니와 한 달에 기술자가 어떻게 70만 원가 어떻게 먹고 사냐. 암에 미팅 오기 위해서
시간을 조기 퇴근을 하니까 월급을 적게 책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미팅을 은행이 없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그 미팅 장소에 왔고, 제가 사실은 그 미팅을 오기 전에도 한번 아메 교육장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은행에 있을 때인데 늘 은행이 신문에서 이 금융기관 파산설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니까 고객들이 불안해한 겁니다. 하니까 내가 맡겨놓은 은행 예금이 나중에 없어질지 모른다 싶으니까 자꾸 예금 인출의 사태가 생기는데, 오늘은 100억이 모자라고 내일은 200억이 모자라고 계속 100억, 200억이 모자라니까 이 돈들을, 이미 대출 나갔던 돈들은 아까 가듯이 기업에 다 나가가지고 부동산 다 나버렸습니다. 못 받을 돈이 돼버렸고, 고객들한테 내줄 돈은 책임감은, 의무는 그만큼 있으니까 이 돈들을 내줄 돈이 없으니까 국민은행에서 빌리고 주택은행에서 빌리고 대동은행에서 빌리고 소위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각 은행으로부터 계속 하루짜리 콜 자금을 빌려가지고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이럴 때인데, 본점에 인사부에 근무한 차장 입장에서 연일 회의를 할 때 은행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 가지고 매일 회의를 하는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친구 말에 아메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은행을 통한다라는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친구를 만나면 뭔가 은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나자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야, 내일 점심 때 약속 있나 했더니 아무리 만나자 하다가 안 만나주던 저를 제가 도리어 제가 전화를 하니까 당연히 시간 되지. 그날 왔어요. 와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야, 너 그 아메 하는 조직에 분명히 우리 은행도 은행장이 있듯이 너 아메 하는 조직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을까, 아이가. 그래서 내가 우리 은행장한테 내가 보고를 해서 대동은행에 1750명을 다 니한테 회원가입해 줄 테니까 너 그 아메 하는 너것도 제일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행장하고 한번 만나게 해서 그 통장들을 다 우리 대동은행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9달 동안 미팅을 다니면서 단 한 사람도 회원가입이 안 됐던 내 친구가 갑자기 1750명의 회원이 늘어난다니까 이 친구가 눈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야, 그 정말 멋진 생각이다, 그거. 그런데 문제는 있다. 내가 그걸 설명하려니까 내가 그 은행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똑똑한 네가 아메에 와서 차라리 이 마케팅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네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노? 일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언제 가면 되노? 다음 주 화요일 날 경제학 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니까 그때 와서 한번 들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랬습니다. 갈게.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옆에 있는 차장, 자금부 차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은행은 이제 바로 정상화되고 우리 대동은행은 안 망한다. 막 이카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그거 따라가지 말해. 그거 가면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지키고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하고 막 그 겁을 잔뜩 주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제 친구에 대한 믿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은행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예금이 매일 빠져나와가지고 은행이 이래가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화요일 날 그 친구가 차로 데리고 왔길래 그때 아메 교육장을 가가지고 제가 뭐 했겠습니까? 통장을 몇 개 개설할 수 있을까? 그것만 세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게 이제 그날 첫 번째고 차가 고장나는 날 두 번째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수없이 테이프를 주고 자료를 주고 아메 이야기를 해도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싶어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때가 있다. 목욕탕 주인이 그 얘기 했다 그랬죠. 예. 그게 내하고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도 안 듣기던 얘기가 어느 날인가 그 이야기가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미팅 장소를 첫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렇게 홈미팅도 따라가 보고 이래 오다 보니까 아메이 가면은 그 당시에 외제 제품 팔아야 되고 사람을한테 뭐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 해야 되고 친구들이 다 날아가고 누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어렵다 뭐 오만 이야기들이, 수많은 이야기들, 그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이런 미팅, 이런 장소에 와서 보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여기 있는 분들은 왜 저렇게 앉아 계실까? 왜 낮에 전부터 일을 하시고 밤에 이렇게 앉아가 이 힘든 장소에 토요일날 쉬지도 않으시고 이거 왜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생기면서 제 머릿속으로 많은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이
자꾸 오면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강사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어떤 선입견은 조금 없어졌는데 어느 날인가 그 친구가 야, 서울 한번 가자는 거야. 내셔널 컨벤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자. 한마디로 제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안 가. 내가 홈미팅이나 센터 미팅 이거는 뭐 가자 하면 내가 가겠는데 서울은 죽어도 안 간다. 내가 서울 한 달 동안 데모하면서 내가 서울 쳐다보고 오줌도 안 누는 사람이다. 그래서 단호하게 노력했는데 일주일 후쯤 되니까 이 친구가 또 왔어요. 야, 상우가 너 혹시 조용필이 쇼 본 적 있나? 이게요. 그래서 제가 조용필을 좋아하는 줄 알고 아니 없어 했더니 니 조용필이 쇼 보러 나랑 안 갈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딘데? 서울이래요. 조용필이 그럼 내가 가야지. 그래 갔더니 거기가 내셔널 컨벤션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한번 갔다 오고. 그게 제 친구가 그 자동차를 고치는 그 몇 시간 동안에도 저를 붙들고 막 아메가 좋고 이 아메를 했는데 막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숲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자기의 목표물만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주시하고 있다가 어느 날 스타트 하면은 전력 질주를 하지 않습니까?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자기 사냥을 해도 그렇게 해도 목표 사냥률이 30%밖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제 친구가 그 방법을 썼는 겁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기다릴 줄 알고 꾸준하게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제 친구를 한번 이렇게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날이 언제 올까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 주면은 그거는 애 숙제용으로 찔러서고 테이프를 주면 그 테이프는 집어 던져놓고 안 듣고 계속 미팅 가자 하면은 뭐 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하나하나 작은 그런 그 어떤 행동들 이 변화가 저로 하여금 어느 날인가 이런 미팅 장소를 아주 당연히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런 미팅을 계속 오다 보니까 이 아메는 대동원회 같이 망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노력했는 거, 내가 은행에서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일시적인 승진을 하면 뭐하냐. 은행이 없어지고 나니까 내게 하나도 없는데 내게 없다는 거. 두 번째, 또다시 월급쟁이 들어가면은 나는 또다시 실업자 시대로 올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아메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 그림을 우리가 아메의 어떤 이 사업 설명을 제 걸로 하나 둘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때에 캡스라는 무인경비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둑놈 잡는 회사 아시죠? 평생을 주상과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따지고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되냐, 저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니까 대출을 얼마까지 해주면 되겠다, 이런 맨날 서류만 만지던 20년 이상을 그때 30대 그 20년을 그렇게 하던 제가 이 형광등도 갈지 못하는 제가 늘 저 형광등은 자칫 잘못하면은 저 감전이 돼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장 소중한 이 아들이 저 감전돼가지고 사람이 잘못되거나 하는 거 이거는 큰일 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절대 이 소중한 내가 해서는 안 되고 누가 해야 된다? 예, 와이프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갑자기 무슨 뭐 통신, 전기, 뭐 도둑놈 잡는 이런 일들이 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몇 번 그 회사 취직하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면접을 보고 해서 취직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월급 때문에. 월급을 주니까. 어느 날인가 정말 그 이질적인 문화, 거기도 그 회사가 66개의 전국에 지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구 지사장을 맡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하고 목표, 각종 거기도 목표가 되게 많아요. 각종 목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왜 밑에서 출동차부터 타기 시작하고 AS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사장으로 승진 다 했는데 저 대구 지사장 저 친구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소위 S급 빅5의 중요한 지사장 자리를 꿰차고 앉았으니까 동료들이 다른 지사에 있는 분들이 저를 결코 좋은 눈으로 보지 않겠죠. 저 사람 누구 빽이 있냐, 어떻게 들어왔냐, 여기에 대한 대단히 관심이 첫째 많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메 시스템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래도 아메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시스템 속에서 배웠던 걸
저희 회사에서도 그대로 조금씩 적용하다 보니까 소위 우리 직원들한테 윽박 지르고 막 욕하고 하던 그런 그 무서운 문화에서 그냥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인 그 에서원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의 그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그런 회사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미팅을 다니고 저는 늘 그 초기 입사를 해서 저렇게 감지기를 달아놓고 출동차들이 다니고 관제실에서 24시간 각종 신호를 가지고 지령을 해주고 이래 하면 도둑놈들은 그런 집에는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미팅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일찍 저녁을 먹고 늦게 저녁을 먹고 막 잠이 들었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겁니다. 월배 하이마트에서 도난 사고 생겼다는 겁니다. 워낙 사고가 크기 때문에 가보셔야 된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도둑놈들이 간이 부었지 어떻게 그 감지기를 그렇게 철동하게 설치해놨네 들어왔단 말이냐. 가서 봤더니요 정말 그 이 8mm짜리 이 두꺼운 이 유리를 담요 같은 걸 하나 놔두고 딱 때렸어요. 때리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얇은 유리는 쨍그랑 소리라도 나지만 이 두꺼운 유리 요즘은 이제 그런 방법을 안 쓰고 스카이테이프를 바릅니다. 이게 스카이테이프 발라가 때리면 지지지지 해가지고 문에 내리지 쨍그랑 소리가 안 나요.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그것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몰라요. 가봤더니 그 안이 그 넓은 하이마트 매장에 유리 조각이만 난리가 났고 그 있었던 노트북 컴퓨터 6,700만 원어치가 정확하게 1분 30초 만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와,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 이후부터 비가 오거나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놀러를 많이 가는 그날 꼭 그 사람들은 작업을 들어가요. 또 비가 오거나 뭐 이럴 때는 그래서 미팅이 퇴근하고 미팅이 끝나고 나면 금은방, 모피점, 낚시점 이런 데 가서 제가 당직을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제가 지사장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앞에 지사장이 그런 일들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리고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듯이 이런 사고가 반복이 되면 또 저는 제 자리는 또 없어지고 저는 돌아간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차를 갖다 대놓고 테이블 덮고 거기서 밤을 새고 새벽에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출근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팅을 다녔습니다. 사고가 나고 연일 모피점, 낚시점, 금은방 우리 그 참 놀라운 게 요 환풍기 조그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나갑니다. 그걸 뚫고 침입을 하고 낚싯대 같은 걸 들고 모피 그를 갖다 이렇게 낚시질해가 가기도 하고 그 담배 창고에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밑에서 올리는 놈이 없나 양곡 창고에 뒤에 그 타이탄 가지고 후진을 해가지고 차를 쭉 꼬랑지를 집어넣어가 그거를 쌀을 신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금은방 같은 데 가면은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요즘도 도둑놈들이 옷에 이게 있습니다.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막 옷을 디비고 옷이 안 그럽니다. 이 삐삐삐삐 소리 나는 데 가서 그냥 가서 들고 나가시면 돼요, 그분들이. 근데 그 당시도 그 사람들은 이미테이션, 그 가짜는 손을 안 대요. 꼭 진짜만 손을 대고 들고 가고 그 시간은 1, 2분 만에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정말 제가 거기서 배운 게 많아요. 그분들은 진짜 목표의식이 너무 뚜렷하다. 언제 저 집을 털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어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집은 꼭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털고 아무리 밤이 늦더라도 늦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일을 합니다. 그분들은. 욕심이 없어요. 싸게 팔아버립니다. 그만. 주로 어디서 파냐? 금강에 보면 금강휴게소 금강호텔이 있죠. 여기가 서울 장물합의하고 이 남쪽에 울산, 대전 뭐 이런 이 장물합의들이 접선 장소가 주로 금강호텔입니다. 잡아가 보면. 거기서 밤에 딱 만나가지고 넘겨주고 돈 받고 각자 딱 헤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그 도둑놈들하고 지키는 저하고의 어떤 이 머리 싸움 그리고 각종 수많은 목표들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늘 빨리 이 직장에서의 위험 때문에 이 암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디 가나 요새 갑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미팅 끝나고 한 새벽 2시, 1시, 2시 대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사장 뭐 하는겨? 이렇게요. 그 시간에 자지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전화 왔겠습니까? 술값 계산해 주러 오라는 겁니다.
새벽까지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다 보니까 계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나는 갑이고 네 어라니까 여기 와서 술값 계산하고 가라. 그것도 지역이 바로 대구 시내도 아니고 저 먼 지역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갑 앞에서 어른, 고양이 앞에 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차를 타고 신용카드 하나 들고 가서 계산해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은행에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술 마시자, 명절에 선물 명절 선물 오면 그 낼 데가 없어서 우리 앞집, 옆집 그 갈비짝 다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서울 사는데 누구 줄 수도 없고 늘 한우 갈비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거 어떻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옆집, 앞집 그 사람들이 전부 덕을 받습니다. 엄마, 드시라고. 많은 선물, 수많은 유혹. 내가 당신이 나한테 대출을 얼마 주면 내 커미션을 얼마 줄게. 그래서 커미션 줄 돈 있으면 적금 나가 거기 갚기나 해라 내가. 이런 유혹들. 소위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거기에는 늘 그런 좋지 않은 유혹들이 많이 따르듯이 어쩌면 저도 그 갑들한테 그런 참 치욕적인 일을 이래 당하면서 올 때는 서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스폰서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걸 자고 있는 마누라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우리가 아하메이를 이제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으니까 그때 제 스폰서가 제 친구지만 그 스폰서가 그 전화를 하는 겁니다. 주무시죠? 가면은 저는 너무나 이게 참 제 가슴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참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나 싶은 정도로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고 막. 그럴 때 스폰서 자다가 일어나서도 보통 가잖아요. 안 잤습니다. 가시잖아요. 그분이 제 목소리를 들어보고 제 양반이 어디서 좀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스폰서는 평상시에 스폰서 고마운 줄을 몰라요. 내가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그게 스폰서더라고. 이 아메이 시스템에서 정말 최고의 진짜 그게 핵심이 어찌 보면 우리 스폰서가 계시다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어느 날인가 랠리에서 SP 되는 사장님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박수를 치다가 저거 한번 해보자. SP 저거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15%였습니다. 그래서 랠리를 끝나고 집에 홈미팅 가서 제가 우리 스폰서하고 PB가 나지 않는 우리 파트너들 몇 분하고 앉아있는 데서 그야말로 제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다음 달, 그때가 99년도 2월 달인데 제가 3월 달 SP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98년도 11월 달에 캡스의 취직도 그해 했고 그 당시에 아메 이제 세미나를 첫 시작한 데가 98년 11월 달입니다. 11, 12, 1, 2. 딱 늘 달 돼서 15% 됐을 때 근데 우리 그때 생각하시잖아요. 왜 그래 그 당시에 정수기도 없었고 공기청정기도 없고 없었는데 그렇게 성장이 빨랐나. 그 당시에는 IMF라는 엄청난 이 사회가요. 우리한테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국가를 믿고 직장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너무나 이 현실 점검이 잘 되다 보니까 정말 토요일, 일요일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누구한테 만나서 꿈 설문지 전달하고 아메 CD 테이프 전달하고 제품 이야기를 하고 미팅 초대하고 계속 시간만 나면 만났습니다. 주말에 일이 끝나고 나서 서울에 있는 저희 친구를 후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약간의 거짓말을 하고 오늘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좀 갈게. 그래서 5시쯤 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8시까지 센터를 가야 되니까 가면서 추풍령 휴게소에서 전화를 합니다. 어디 오고 있나?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 오늘 못 간다. 아무런 태연함 없이. 그래서 정말 혼자 서울 센터 오염을 듣고 새벽 2시, 3시 추풍령에 내리는 날도 참 많았습니다. 눈이 부슬부슬 오는 날 거기서 쓴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으면 가슴이 설설하죠. 근데 그러면서 저는 뭐 했냐?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다. 제 마음속에 악을 품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이 저로 하여금 계속 악을 품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말 거다. 대전, 지금은 고속도로가 대전까지 오는 도로가 참 잘 되었습니다. 왔다가 저희 이종 자영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한번 초대해 볼 거라고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늘 잠이 오고 배가 고프고 해도 한번 이런 미팅 장소 한번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고 해도 늘 그 마음이 예스도 노도 안 하면서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일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수록 저는 오직 아까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내 자신, 내가 반드시 내가 내 자신하고 싸우면서 이기고 말 거다. 내 해내고 말 거다. 그런 생각.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랠리 무대에 서는 이분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SP 저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선언을 하고 99년 3월 달에 스폰서와 파트너 앞에서 어떤 분명한 목표를 선언을 하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나 열심히 사업했다라고 제 자신한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러분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1000만 PB를 만들려면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거하고 선언하고 나서의 그 1000만 PB가 영 다르게 보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절대로 사무실에서 식사하지 않는다. 반드시 바깥에 나가서 어느 누구랑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날 굶는다. 미팅, 어떤 경우도 미팅 빠지지 않는다. 그 원칙. 그래서 지사장이 되다 보니까 회의도 많고 서울에서 본사에 손님도 많이 오고 뭐 일이 이 술 접대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미팅 못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센터에 갑니다. 문이 잠겨 있고 캄캄한 그 센터에 가서 불을 켜고 이 빈 센터에 가서 혼자 스피치 합니다. 이 빈 마이크를 들고 안녕하세요. 저 상인동에 살고 있는 아메리카 그 디스트리뷰터 그랬죠. 조상욱입니다 하고 제 직업은 뭐고 뭐 꼭 SP 승차하겠습니다. 혼자서 스피치를 행설수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행설수설하고 집에 가고 이래서 제 자신한테 나는 오늘 미팅에 참석했어 라는 제 자신과의 원칙과 그렇게 싸웠어요. 99년 3월 25일 날 1000만 PB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폰서가 전화가 왔어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그달 말일에 그 당시에 대구에는 이렇게 SP상 그 리드 미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SP상에 모여가지고 막 혼자서 SP 됐다고 들떠가지고 너무나 들떠있는 그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이고 사장님 올 회계연도에 제 스폰서 보고 올 회계연도에 에메랄드 가시겠네요.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 목표는 SP가 목표였지 뭡니까? 우리 스폰서가 올 회계연도 에메랄드 가려면 제가 3, 4, 5, 6, 7, 8 6달을 계속 SP가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갑자기 SP에 대한 모든 행복한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나이 먹는 건 쉽지만 2SP 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다음 달에 또 SP를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스폰서가 올 회계연도에 에메랄드가 안 될 거고 우리 에메랄드가 안 되면 조상욱이 때문에 에메랄드가 안 됐다라는 그 원망을 평생 들어야 된다. 제 목표가 아니고 제 목표가 우리 스폰서의 목표와 제 목표가 일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뛰게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오직 집중. 정말 모든 것, 직장 이외의 모든 것은 계속 배고픔과 어떤 피곤, 이 잠 오는 거, 이거하고의 싸움을 그렇게 암해하고 오랜 시간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싸움을 계속해 왔던 거죠. 2SP하고 GP 다리니까 또 힘내가 또 GP를 성취하고 또 GP가 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참 암에 서운한 게 많았어요. 왜 지난달 PB하고 이번 달 PB를 합쳐주지가 않을까? 그 두 달을 합치면 SP 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매정하게도 그 다음 달 되면 또 제로로 또 시작하거든요. 이야, 정말 이게 냉정하다. 근데 그게 제가 아메가 늘 서운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해에 제가 플래티넘을 성취를 했고 제 스폰서는 에메랄드가 됐어요. 에메랄드가 되고 정말 늘 제 생각이 이야, 나 다이아몬드 안 돼도 좋다. 저는 아메 초창기에는 늘 고 다이아몬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SP 이후부터는 이 1000만 PB 이게 월말 되기 전에 이 1000만 PB 마감만 되었으면 나 다이아몬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1000만 PB만 됐으면 좋겠다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1000만 PB라는 이 네트워크 자산, 이 강력한 이 목표하고의 싸움을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새로운 회계연도, 2000년 회계연도부터 월말이 되기 전에 1000만 PB가 슬슬 마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집중력, 초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집중력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1000만 PB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1000만 PB가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월말 전에 1000만 PB가 되고 그 해에 제가 우리 한국 아메이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그 가족여행 있지 않습니까? 괌에 가족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참 평생을
늘 이 자식 잘 되기를 바랐는데 은행이 없어지고 나서 미안하니까 전화도 잘 못 하시는 겁니다. 가끔씩 말씀을 들어보면 늘 정한수에 물을 떠놓고 자식 잘 되라고 천지신명계 빈다는 우리 어머니, 또 일찍 돌아가신 우리 장인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모님, 이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처음으로 괌에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았던 여행 하면은 그 첫 여행인 괌, 뭐 헬리콥터가 장미를 뿌려주고 뭐 그거 별로 감동 없었어요. 그것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장모님이 한국 아메에서 주는 그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을 보시면서 막 밥부터 드시는 거를 제가 막 밥부터 드시면 맛있는 거 못 드신다고, 저 뒤에서, 여러분 여행 가서 음식은 어떻게 먹는다? 앞에 있는 것보다 저 뒤에서부터 먹는 게 맛있는 게 더 많죠. 통돼지 바베큐 이런 거 막 해주고, 뭐 생전에 우리가 비싸서 먹어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음식들, 일식, 중국식, 현지 음식들, 한국 음식들, 뭐 이런 거, 그걸 드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녁이 되면 바닷가에서 같이 갔던 우리 형제 그룹 사장님들, 부모님들과 같이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하는 우리 어머니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평생 이 아들, 며느리가 아멘과 뭔가를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을 한다더니 결국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에 대한 걱정을 좀 덜게 해드렸던 것. 그게 자식에 대한 도리를 내가 했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늘 발리, 이 여행,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조금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애들한테 뭔가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아들과 며느리, 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이 여행이라는 의미가 그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행복한 그 가족여행. 정말 그때부터 한 번도 여행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뭐 천만 PB는 늘 마찬가지고, 제가 오염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독립내그 제외하고 천만 PB, 독립내하고 천만 PB, 두 그룹, 세 그룹, 지금 6그룹을 파운더스로 굴러가고 있지만 퍼스널 그룹은 천만 PB 이상이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계열에서 나오는 PB죠. 그래서 이제 뭐 곧 수석 가겠죠, 저도. 이 비즈니스가 제가 그렇게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고 에메랄드가 됐습니다. 2년 후에 만 3년, 아메를 하고 만 3년 만에 에메랄드가 되고, 그로부터 다시 1년 후에 만 4년째 되는 해에 하와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11월 말에.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때 11월 30일이었어요. 제가 4년 전 11월 달에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직장을 여행 갔다 오는 그 다음 날 사표를 썼습니다. 일신상 사유로 인해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사표를 쓰고, 그때부터 더 이상 이제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우리 가족의 생계, 그 수많은 리스크에서 안전지대로 완전히 왔는 겁니다. 물론 그때 6내가가 카운터 들어가기 시작했을 우리 처남이 보너스 들어오는 통장을 보고 우리 처가집 식구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6번째 렉으로 오면서 제가 카운터 들어갔습니다. 6개월 후에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됐겠죠. 정확하게 4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정말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런 무대에서 뉴 다이아몬드 우드키 조상욱 이 이름을 부르고 제가 이 무대에서 정말 눈물이 나가지고 스피치를 못했어요. 뭐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 해냈구나. 내 자신과의 패자부활전을 치렀다. 나는 이 사업이 이래 해보면 남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뭐 남들이 아메이가 어렵다, 돈이 안 된다, 누가 하다가 그만뒀다, 수많은 그런 보통 사람들의 많은 얘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게 아메가 어려운 건데, 저는 두 번 다시 무능력한 아버지, 늘 걱정되는 아들, 부끄러운 남편, 그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제가 성자가 되자는 게 아니고 안전한 내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아메만큼 좋은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는 없다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다이아몬드를 성취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다이아몬드 핀 인정식에서 제가 그렇게 아마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파운더스 다이까지 올 때 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또 다른 성취는 빨리 했습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성취는 빨리 했는데, 성숙이라는 것, 제 네트워크를 성숙시키는데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아메에서도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돈 보고 했습니다. 왜? 자본주의의 첫째가 자본은 돈입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아메를 했지만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본주의 개념에서의 자본주의가 아니구나.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구나. 그 생각. 그런데 수많은 내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매출이 떨어지고 한두 번이 꿈을 잃고 사라지니까 가니까 자기도 등달아서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한 4년 정도를 사실 좀 헤맸습니다. 또 이렇게 했지만 저는 늘 고집스럽게 이 비즈니스의 최고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우리 스폰서가 저라는 사람한테 지 돈 벌기 위해서 아멘 전달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우리 스폰서를 볼 때도 그랬습니다. 늘 카센터를 하기 때문에 손톱 밑에 기름때가 묻어서 있었지만 그 친구는 저 손톱에 기름때만큼 나쁜 감정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늘 순수하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는 제 친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와 스폰서십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해왔듯이 돈을 쳐다보고 돈이 조금 안 된다? 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라고 몸이 아프다고 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체질을 바꿔서 우리의 소득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렵더라도 그 노력을 포기하고 우선 배가 고프니까 내 배부른 쪽으로 일시적인 돈을 쫓아가는 많은 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글로벌 아미 50주년이라는 거기에서 아버지 없는 제가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리치 디보스 회장님을 꼭 봐야 되겠다는 거. 그 생각 때문에 정말 또다시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라스베가스의 리치 디보스 회장님 초청으로 그게 50주년 글로벌 아미 행사에 제가 초대받아 갔는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하늘은 내 편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그 넓은 엑스코 MJ 호텔입니까? 그 엄청 크더라고. 여기서 걸어가는 데만 벌써 한 15분 이상을 호텔을 걸어갈 정도로 큰 호텔이었는데 모든 행사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집사람하고 엑스코 끝난 엑스코에 뭐 다시 가봐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거기를 갔는데 막상 서성거리고 있는데 리치 디보스 회장님 부부와 경호원들이 쫙 오는 겁니다. 정말 그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은 다른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줄들이 쫙 형성돼 버립니다. 그분들이 서서 기념 촬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 한 10분, 15분 정도 이 기념 촬영을 했을 때인데 제가 정말 그 경호원이 딱 카트 시키는 그 끝자리에 제가 딱 섰어요. 그래가 리치 회장님 부부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피니스? 차이니스? 이런 물으시더라고. 코리언 그랬더니 다시 쳐다보고 저를 두둑거려 주시는 거야. 오, 코리언.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집 침대 앞에 이쪽에는 우리 성모 마리아상이 있지만 제 침대 앞에는 리치 회장님하고 찍어놓은 사진을 늘 붙여놓고 있습니다. 저분이 없었다면 저분이 왜 샘 월턴과 같이 자기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을 안 벌고 우리들한테 이런 기회를 줬을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금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꿈꾸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저는 리치 회장님 절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분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나 당신은 왜 하냐라는 질문을 하면 자식다운 자식 되고 싶고 부모다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다운 내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스폰서다운 스폰서가 되고 내 스폰서한테 파트너다운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아메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하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좋은 차, 좋은 옷 아닙니다. 우리 좋은 차 별로 안 좋아해요. 좋은 집, 좋은 옷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정말 스폰서다운 스폰서가 어떤 모습일까 늘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더 노력하고 그런 이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래도 파운더스 다이가 될 수 있었나.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겼어요? 배고픈 놈이 이기죠. 누가 더 배가 고프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기회라는 이름이 우리 주위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고 저것도 기회고 수많은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늘 헷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너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가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거는 나이 먹는 게고 가장 어려운 건 내 자신을 안다는 것. 수많은
성인들이 늘 질문했는 것이 뭐냐?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식한테의 어떤 부모냐? 우리 부모님한테 어떤 자식이냐라는 거. 거기서 그렇다면 내 목표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정말 몰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저 은행에서 수십 가지 목표들 캡스라는 경비회사 그냥 월급 안 준다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목표들 그 수많은 정말 아까 그 덕수 국제시장의 덕수와 같이 인생살이가 왜 이리 힘드냐라는 질문에 힘듭니다. 하지만 아메가 어려운 것은 내 마음이 어려운 거지 정말 남들이 내 말 들어주지 않아서 이 미팅에 오지 않아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보고 아메를 하지 말고 사람을 보라. 정말 그 사람한테 내가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을 남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뢰성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주위 사람들이 내한테 신뢰를 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 아메의 제품 다 좋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한 멤버로서 때로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때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때로는 기댈 언덕이 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늘 바르게, 늘 열심히, 늘 모범이 되는, 늘 충실한 그런 한 멤버로서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약간 저 사람은 늘 와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나.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소설을 많이 읽어가 되게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저는 실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퍼스널 제 세력들이 거의 뭐 12%, 15%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저 수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바르게 하고 늘 열심히 해서 탑 클래스 리더가 되셔야 된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 비즈니스 문화 자체가 탑 클래스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가 2019년도 글로벌 아메 60주년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60주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올라갈 수 있도록 스폰서를 통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에이다의 초청장을 여러분 신청하시면 스폰서한테 신청하시면 반드시 그 60주년에 초청장이 올 겁니다. 우리 그 명단에 우리 이름이 절대 빠지시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15, 16, 17, 18 만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동안 우리 그룹의 우리 팀들의 정말 멋진 문화들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모범을 보이고 늘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돼서 여러분 탑 클래스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2019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해내노라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정말 그 성자 리스트에 여러분 이름이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아마 여러분들 스폰서와 저의 공통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꼭 해내는 그런 리더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